낡고 축축한 반지 하방 안.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박진우 씨는 수화기를 든 손을 떨고 있었다. 그의 앙상한 손가락은 절박함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매 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다. 여보세요. 마침내 들려온 목소리는 아들 민호가 아니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며느리 김수진의 목소리였다. 진우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 수진이냐? 민호 좀 바꿔주지 않겠니? 민호 씨 지금 바빠요.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노인을 향한 최소한의 존중도, 따뜻함도 없었다. 마치 귀찮은 불청객을 대하는 듯한 말투였다. 진우 씨는 마른 입술을 억지로 떼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그게 아들아, 아니, 민호한테 할 말이 있어서. 의사가 수술을 빨리 해야 한다고 하더구나. 큰 수술은 아니지만 수술비가 700만 원만. 7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니? 평생에 걸쳐서라도 꼭 갚으마. 그는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고 애원했다. 평생 누구에게도 돈 문제로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 없는 그였다. 오직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서라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병들고 늙어 그 아들에게 손을 벌려야만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진우 씨는 희망을 품었다. 아무리 며느리가 쌀쌀맞아도 아들은 자신의 말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곧 산산조각이 났다. 아배우님, 수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저희도 지금 무척 힘들어요. 최근에 회사 사정도 안 좋고 여기저기 나갈 돈도 많고요.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은 저희도 무리예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수진아, 제발 이건 내 생명이. 달각. 진우 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는 무정하게 끊어졌다. 뚜 하는 단절음이 그의 귓가를, 그리고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한동안 멍하니 수화기를 든 채 서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그가 내쉬는 절망의 한숨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회사가 어렵다고, 나갈 돈이 많다고 그는 힘없이 자리에 주저앉았다. 낡은 스마트폰을 들어 혹시나 아들에게서 문자가 오지 않았을까 확인했다. 아무런 메시지도 없었다.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여 며느리의 SNS 계정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올라온 게시물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5성급 호텔 연회장을 배경으로 아들 내외와 며느리의 가족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했고 값비싼 샴페인이 터지고 있었다. 며느리의 어머니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주인공처럼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선물 상자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우리 곁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함께해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엄마, 사랑합니다. 칠순잔치, 절올리 5성급 호텔, 하람르 가족 모임, 효도는 셀프. 진우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눈앞이 흐려졌다. 사진 속에서 아들 민호는 장모의 어깨를 주무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진우 씨에게 비수가 되어 날아와 심장에 깊이 박혔다. 700만 원, 자신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돈. 그 돈이 없어서 아들에게 거절당했는데 아들 내외는 장모의 칠순 잔치를 위해 수천만 원은 좋게 들었을 파티를 열고 있었다. 효도는 셀프라는 해시태그가 그의 눈을 불타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자신은 무엇인가? 아들에게 자신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란 말인가?
진우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기억의 편린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아내와 사별한 후 민호를 홀로 키웠다. 쇳가루와 기계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아들의 학비를 벌었고 아들이 배고플까봐 자신은 굶어가며 따뜻한 밥을 먹였다. 민호는 그의 삶의 이유이자 전부였다. 아들이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 진우 씨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부잣집 딸인 수진을 며느리로 데려왔을 때도 그는 기뻤다. 아들이 더 이상 자신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안도했다. 결혼할 때 민호는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했다. 진우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유일한 재산이었던 시골의 땅을 팔았다. 그 돈을 아들의 아파트 계약금에 보탰다. 그는 아들 부부가 편안하게 살아야 한다며 자신은 이 작고 허름한 반지하 방으로 기꺼이 거처를 옮겼다. 그는 그것이 아버지로서 당연한 희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희생의 결과가 이것이었나. 자신은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아들의 성공과 행복의 걸림돌이 되는 늙고 병든 아버지가 되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은 낯설기만 했다. 저렇게 행복하게 웃기 위해 아버지를 버려야만 했던 것일까? 갑자기 옆구리에서 칼로 찌르는 듯한 격렬한 통증이 밀려왔다. 진우 씨는 신음을 내뱉으며 몸을 웅크렸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의사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다.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진우 씨는 쓴웃음을 지었다. 육체의 고통보다 더한 것은 마음의 고통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아들에게서 받은 배신감은 그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는 더 이상 살고 싶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화면 속 며느리의 행복한 얼굴과 사랑하는 우리 엄마라는 문구가 그의 망막에 낙인처럼 찍혔다. 그들에게 자신은 우리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일 뿐이었다. 전화기에서 들려오던 차가운 단절음처럼 그의 삶도 그렇게 끊어지고 있었다. 반지하 방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박진우 씨는 그저 소리 없이 울었다.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어둠과 고통 속으로 서서히 잠겨 들어갔다. 며칠이 지났다. 박진우 씨는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통증은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지만 육체의 고통은 아들에게서 버림받았다는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며느리의 SNS에 올라왔던 화려한 파티 사진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았다. 볼 때마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자의 행위와도 같았다. 혹시나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다. 아들이 술에 취해 혹은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실수를 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곧 정신을 차리고 이 늙은 아비에게 전화를 걸어 용서를 구하리라는 헛된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전화기는 죽은 듯이 침묵을 지켰다. 그날 오후 눅눅한 반지하 방에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진우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민호일까? 그의 마음속에서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올랐다.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현관문으로 향했다. 문을 여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문 밖에는 정말로 아들 박민호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옆에는 얼음 같은 표정의 며느리 김수진이 바싹 붙어 있었고 그들 뒤에는 말끔한 양복 차림의 낯선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든 채 서 있었다. 진우 씨의 가슴에 타오르던 작은 불씨가 차가운 물벼락을 맞은 듯 순식간에 꺼져버렸다. 여긴 어쩐 일이냐? 진우 씨의 목소리가 잠겨 나왔다.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버님, 들어가도 될까요?
말을 꺼낸 것은 아들이 아닌 며느리였다. 민호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진우 씨는 말없이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다. 비좁은 방 안은 순식간에 어색하고 냉랭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수지는 방 안을 경멸적인 시선으로 한번 훑어보더니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님, 저희가 지난번에 전화로 좀 무례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 죄송해요. 그 사과에는 진심이 단 한 톨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본론을 꺼내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었다. 하지만 저희도 정말 사정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버님을 위해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어요. 수진이 고갯짓을 하자 양복을 입은 남자가 앞으로 나서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는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진우 씨 앞에 낡은 밥상 위에 올려놓았다. 박진우 선생님 되시죠? 저는 김수진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이 서류는 상속 포기 및 재산 분할에 관한 합의서입니다. 상속, 포기. 진우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나에게 상속해줄 재산이 어디 있다고? 변호사는 안경을 굳혔으며 기계적인 목소리로 설명했다. 법적으로 박민호 씨 명의의 아파트를 구매하실 당시 선생님께서 보태주신 자금에 대해 향후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으시며 박민호 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 일체를 포기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향후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부양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우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를 가족의 울타리에서 완전히 도려내려는 법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민호야, 진우 씨는 아들을 향해 절규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민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어깨가 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수진이 차갑게 끼어들었다. 아버님,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이건 다 아버님을 위한 거예요. 이 합의서에 서명하시면 저희가 마지막 도리로 특별 부양금을 드릴 거예요. 수진은 핸드백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밥상 위에 밀어놓았다. 300만 원이에요. 수술비에는 모자라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이걸 받으시고 앞으로는 저희 인생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민호 씨를 위하는 길이고 아버님 자신을 위하는 길이기도 해요. 300만 원, 그의 생명값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연을 끊는 값으로 그들이 제시한 금액이었다. 칠순 잔치에 쓴 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 진우 씨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필요 없어. 이런 더러운 돈은 필요 없다. 당장 가지고 나가. 그는 봉투를 바닥으로 내팽개쳤다. 하지만 수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아버님, 잘 생각하세요. 지금 이 제안을 거절하시면 아버님은 정말 아무것도 받지 못하시게 돼요. 저희도 법적으로는 아버님께 더 이상 드릴 의무가 없어요. 민호 씨 앞길 막는 아버지가 되고 싶으세요. 이 일로 시댁이랑 사이가 틀어지면 민호 씨 회사 생활도 힘들어져요. 정말 그걸 원하세요. 그것은 은근한 협박이었다. 아들의 미래를 담보로 한 잔인한 압박이었다. 진우 씨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아들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눈은 공허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마치 영혼이 없는 인형 같았다. 그 순간 진우 씨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아들은 이미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다. 저 여자의 남편, 저 집안의 사위일 뿐이었다. 자신은 그저 아들의 화려한 인생에 묻은 지워버리고 싶은 얼룩일 뿐이었다. 모든 희망과 기대가 무너져 내렸다. 저항할 힘도 분노할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다.
극심한 배신감과 절망감이 온몸을 마비시켰다. 벤, 주즈. 진우 씨는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변호사가 공손하게 만년필을 건넸다. 진우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서류 위의 글자들이 눈물 때문에 번져 보였다. 아들의 이름. 자신의 이름이 적힌 곳곳이 칼날처럼 그의 눈을 찔렀다. 그는 아들 민호를 위해 평생을 바쳤다. 이제 그 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은 그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사라져주는 것뿐이었다. 사각, 사각. 펜이 종이에 스치는 소리가 방 안의 침묵을 갈랐다. 그는 자신의 이름 3글자를 적었다. 그것은 단순한 서명이 아니었다. 자신의 존재를, 아버지로서의 삶을 지워버리는 행위였다. 서명을 마친 순간 그는 자신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깊은 공허함을 느꼈다. 서류를 챙긴 변호사와 수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현명한 선택이세요. 아버님, 수진은 바닥에 떨어진 돈 봉투를 주워 다시 밥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돌렸다. 민호는 마지막까지 아무 말도 없이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아내의 뒤를 따라 방을 나섰다. 꽝!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진우 씨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텅 빈 방 안에 홀로 남겨졌다. 밥상 위에 놓인 돈 봉투가 마치 그를 조롱하는 듯 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모든 감정이 메말라 버린 것 같았다. 며칠 후 우편함에 차가운 법원 서류 한 장이 꽂혔다. 건물명도 소송에 따른 퇴거 명령서였다. 그가 월세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반지하 방은 사실 아들 내외가 전세 계약을 맺고 그를 살게 해준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마지막 보금자리마저 빼앗아 가려는 것이었다. 합의서에 서명한 순간 그는 모든 권리를 일하러 버린 것이다. 진우 씨는 낡은 가방에 몇 안 되는 옷가지를 챙겨 넣었다. 그의 손에는 아들 내외가 던져주고 간 300만 원이 든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것이 아들이 그에게 준 마지막 것이었다. 그는 텅 빈 방을 한번 둘러보았다. 평생을 바친 아들에게서 버림받고 쫓겨나고 이제 그는 갈 곳 없는 거지가 되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와 그의 뼈를 시리게 했다. 서울의 겨울은 뼛속까지 시렸다. 박진우 씨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든 채 차가운 도시의 거리를 정처 없이 헤맸다. 아들 내외가 던져준 300만 원은 그의 손안에서 저주받은 낙인처럼 느껴졌다. 그 돈으로는 수술은커녕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기도 벅찼다. 그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허물어져 갔다. 처음 며칠은 찜질방이나 값싼 여인숙을 전전했다. 하지만 낯선 사람들과 뒤엉켜 잠을 자는 것은 고역이었고 얼마 안 되는 돈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옆구리의 통증은 이제 시도 때도 없이 그를 찔러댔고 그때마다 그는 길 한가운데서 주저앉아 고통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야 했다. 행인들은 그를 그저 술 취한 노인이나 노숙인으로 여기며 무심하게 스쳐 지나갔다. 돈이 거의 바닥나자 그는 더 이상 잠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밤이 되면 그는 지하철역 구석이나 공원 벤치에서 칼날 같은 바람을 맞으며 웅크리고 잠을 청했다. 한때 그는 건실한 가장이었고 자랑스러운 아버지였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름 없는 노숙자, 사회의 밑바닥으로 추락해 있었다. 수치심이 그의 남은 자존심을 갉아먹었다. 그는 무료급식소에 길게 늘어선 줄에 참아 합류할 용기가 나지 않아 남들이 먹다 버린 음식을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그의 정신은 서서히 피폐해져 갔다. 그는 아들 민호의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다. 사랑스러웠던 어린 시절의 모습.
자랑스러웠던 대학 졸업식 날의 모습.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기억 위로 장모의 칠순 잔치에서 환하게 웃던 아들의 얼굴과 법률 서류를 내밀던 차가운 눈빛이 겹쳐졌다. 사랑은 증오로, 자부심은 배신감으로 변질되었다. 어느 눈발이 흩날리던 늦은 밤이었다. 진우 씨는 한적한 골목길에 담벼락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며칠째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한 데다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한 발짝도 더 움직일 기력이 없었다. 시야가 흐려지고 온몸의 감각이 멀어져 갔다. 이대로 적는구나. 그는 체념했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다. 차라리 모든 고통이 끝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는 희미해져 가는 의식 속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민호를 잘못 키웠소. 그것이 그의 마지막 생각이었다. 그는 차가운 바닥으로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진우 씨의 귓가에 누군가 자신을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봐 이봐. 정신 좀 차려봐 진우, 박진우. 맞지? 누군가 그의 뺨을 다급하게 두드리고 있었다. 낯익은 목소리. 그는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 들어왔다. 거칠게 주름진 얼굴. 투박하지만 선한 눈빛. 아민. 지가. 그의 입에서 거의 소리 나지 않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이런 멍청한 놈 그래. 나다 최민식이야 세상에. 이 꼴이 뭐냐. 최민식. 공장에서 청춘을 함께 보냈던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퇴직 후 연락이 끊겼던 그 친구가 어떻게 여기에. 최민식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거구의 진우 씨를 거의 끌어안다시피 부축해 일으켰다.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가서 얘기해. 이놈아. 죽으려고 환장했어. 민식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민식은 근처에서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가게 문을 닫고 진우 씨를 가게 딸린 작은 방으로 데려갔다. 방은 낡았지만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그는 진우 씨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뜨거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준 뒤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혔다. 그리고는 펄펄 끓는 뜨끈한 국밥을 한 그릇 내왔다. 일단 먹고 얘기해. 진우 씨는 수저를 들 힘도 없는 손으로 국밥을 한 숟갈 떠 입에 넣었다. 따뜻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다. 국밥 그릇 위로 그의 서러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민식은 말없이 친구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진우 씨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아들에게 수술비를 부탁했다가 거절당한 일, 며느리의 호화로운 칠순 잔치, 그리고 변호사를 데리고 와 상속 포기각서에 서명을 받아내고 그를 집에서 쫓아낸 일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민식의 얼굴은 분노로 점점 굳어졌다. 마침내 진우 씨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민식은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상을 내리쳤다. 개만도 못한 놈들. 그의 눈은 불타는 듯 이글거렸다. 지 애비가 아파서 죽어가는데 그깟 돈 700이 없어서 내친다고 그래놓고 장모 칠순 잔치는 호텔에서 해. 그런 천하의 후레 자식들을 봤나. 민식의 분노는 진우 씨 자신의 슬픔보다도 더 뜨거웠다. 그 순간 진우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편이 생겼다는 느낌을 받았다. 세상에 오직 혼자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고통에 함께 분노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진우야, 들어봐. 민식이 진우 씨의 손을 굳게 잡았다.
죽을 생각 같은 건 꿈도 꾸지 마. 일단 수술부터 받아야 해. 내 퇴직금 모아놓은 게 좀 있어. 그걸로 수술하자. 돈은 나중에 갚아도 돼. 아니, 안 갚아도 돼. 이놈아, 민씨가 내가 어떻게 너한테 그런 신세를. 시끄러워. 우린 친구 아니냐. 네가 이 지경이 되도록 모르고 있었던 나도 죄인이다. 그러니까 군소리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 민식의 단호한 말에 진우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뜨거운 눈물만 다시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절망과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마움과 꺼져버렸던 삶의 의지가 다시 타오르며 흘리는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진우 씨는 수십 일 만에 처음으로 따뜻하고 푹신한 이불 속에서 잠이 들었다. 옆구리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마음속을 가득 채웠던 지독한 항의는 민식의 우정이란 불꽃 덕분에 조금씩 물러가고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그래,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그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희미한 불씨가 되어 살아나기 시작했다.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넣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으리라. 그는 자신을 살려준 친구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짓밟힌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만 했다. 사회의 밑바닥에서 그는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이다. 최민식의 도움으로 박진우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의사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다며 혀를 내둘렀다. 진우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친구의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그의 퇴직금이 자신의 목숨을 구했음을 실감했다. 몸이 회복되면서 그의 마음속을 채우고 있던 무기력한 슬픔과 절망은 점차 다른 감정으로 변해갔다. 그것은 차갑고 단단한 분노였다. 밤마다 그는 아들 내외의 얼굴을 떠올렸다.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며느리의 경멸적인 눈빛, 영혼 없이 아내의 뒤를 따르던 아들의 비겁한 뒷모습, 그리고 밥상 위에 던져졌던 돈 봉투. 그 기억들은 상처가 아니라 그의 의지를 벼리는 숫돌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슬픔은 분노라는 용광로 속에서 모두 증발해버렸다. 그는 복수를 결심했다. 단순히 돈을 되찾거나 사과를 받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었다. 그들의 위선적인 명예, 거짓된 부, 그리고 안락한 삶을 산산조각내어 자신이 겪었던 고통의 100분의 1이라도 되돌려주고 싶었다. 퇴원하던 날, 민식의 국밥집으로 돌아온 진우 씨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민식아, 부탁이 있다. 뭔데 그래? 임마, 말만 해. 국밥을 나르던 민식이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그놈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다. 진우 씨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절망에 빠진 노인의 눈이 아니었다. 차가운 불꽃이 이글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자의 눈빛이었다. 민식은 친구의 변화를 직감했다. 그는 조용히 앞치마를 벗고 진우 씨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래, 나도 그놈들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온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찾아가서 멱살이라도 잡을까? 아니, 그런 식으로는 안 돼. 그깟 멱살 한 번 잡힌다고 눈 하나 깜짝할 인간들이 아니야. 더 교활하고 더 철저하게 그놈들의 숨통을 조여야 해. 진우 씨의 말에 민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무릎을 탁 쳤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내 성에 찰지는 모르겠다. 그게 뭔데? 내 아들놈 기억나냐, 강구? 어릴 때 너한테 아저씨 하면서 따르던 녀석. 그럼 기억나지? 벌써 그렇게 컸나? 그 녀석이 지금 심부름센터 비슷한 걸 해. 아니, 좀 더 있어 보이게 말하면
사설 탐정이라고 해야 하나. 남의 뒤도 캐고, 뭐 증거도 찾아주고, 그런 일, 민식은 아들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조금 멋쩍은 듯 머리를 긁적였다. 합법적인 일만 하는 놈이라. 네가 생각하는 그런 복수를 도와줄지는 모르겠다만 머리는 비상하게 돌아가는 놈이니 뭔가 방법은 찾아주겠지. 그날 저녁 민식의 아들 최강우가 국밥집을 찾아왔다. 그는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날카로운 눈매에 다부진 체격, 군더더기 없는 말투까지. 그는 잘 훈련된 전문가의 모습이었다. 아 배우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강구는 진우 씨에게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다. 자리에 앉아 아버지로부터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강구의 표정은 시종일관 변함이 없었다. 그는 의뢰인의 사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는 듯 냉정함을 유지하며 진우 씨의 이야기를 들었다. 진우 씨가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강구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원하시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그놈들이 내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절망을 느끼게 해주고 싶네. 모든 걸 잃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어떤 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어. 강구는 잠시 진우 씨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 속에서 깊은 고통과 흔들리지 않는 결의를 읽은 듯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종류의 복수 대행은 제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자칫하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될 수도 있고요. 저는 강구가 말을 끊고 망설이는 순간 민식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야, 최강우 너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 아저씨가 내 어릴 때 얼마나 예뻐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건 그냥 복수가 아니잖아. 이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애비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버지의 호통에도 강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진우 씨를 향해 말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만 그때 진우 씨가 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아들 내외가 그에게 서명을 강요했던 상속포기 합의서 사본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며느리의 SNS를 캡처한 사진 몇 장을 나란히 놓았다. 화려한 호텔 파티 사진과 그 밑에 달린 효도는 셀프라는 해시태그가 선명했다. 나는 내 아들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 알고 싶네. 정말 돈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아버지를 버린 건지, 그리고 그들이 쌓아 올린 그 행복이라는 게 과연 진짜인지도 알고 싶어.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복수가 될 걸세. 강구의 시선이 서류와 사진에 머물렀다. 그의 냉정하던 눈빛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전문가였지만 그 이전에 그 역시 인간이었고 아들이었다. 법조항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천륜을 저버린 행위에 대한 역겨움이 그의 안에서 치밀어 올랐다.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강우의 승낙의 진우 씨와 민식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의 빛이 스쳤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될 겁니다. 폭력이나 협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실과 진실만을 무기로 사용할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진우 씨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더 바랄 게 없네. 그 순간 세 남자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아버지의 친구를 돕기 위해 나선 의리 있는 아들, 친구의 복수를 위해 발벗고 나선 국밥집 주인,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복수심을 불태우는 늙은 아버지. 허름한 국밥집의 작은 방에서 치밀하고 냉혹한 복수를 위한 계획이
조용히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박민호와 김수진 부부가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것을 그들의 발밑에서부터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최강우의 일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그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박민호와 김수진 부부의 화려한 삶이라는 무대 뒤편으로 스며들어 그들의 맨 얼굴과 감추고 싶어하는 진실을 하나씩 수집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단연 김수진과 그녀의 친정이었다. 간구는 먼저 수진의 SNS와 주변 인물 탐문을 통해 그녀의 소비 패턴과 교우 관계를 분석했다. 그녀는 소위 강남 사모님들과 어울리며 매일같이 고급 레스토랑과 명품 쇼핑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가 입고 걸치는 모든 것은 그녀의 재력을 과시하는 도구였지만 간구의 분석 결과는 달랐다. 그녀에게는 이렇다 할 소득이 없었고 이 모든 사치는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다우디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강우는 금융 전문가인 동료에게 의뢰하여 그녀의 신용 정보를 은밀히 조회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여러 개의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모두 한도에 육박해 있었고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그녀의 화려함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이었으며 그 기반은 아슬아슬한 빚의 탑이었다. 하지만 진짜 목표는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중견건설 회사였다. 겉으로 보기에 그 회사는 견실한 성장을 이룬 자수성가형 기업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김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직과 신뢰를 강조하며 매년 소액의 기부금을 내고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며 독실한 사업가 행세를 했다. 강구는 이 위선적인 가면 뒤에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으리라 확신했다. 그는 몇 주에 걸쳐 그 회사 주변을 탐문했다. 그는 퇴사한 직원들,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만나며 정보를 수집했다. 마침내 그는 결정적인 제보자를 만났다. 회사의 경리부에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당한 한 직원이었다. 그는 억울함과 배신감에 치를 떨며 간구에게 김 회사의 비밀 장부를 넘겨주었다. 장부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유령 직원을 등재하여 인건비를 빼돌리고 하청업체와의 거래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서류를 조작하여 수십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김수진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박민호의 승진 배경에는 바로 이 더러운 돈이 있었다. 다음 목표는 박민호였다. 간구는 며칠 동안 민호의 출퇴근길을 조용히 미행했다. 민호는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회사의 유능한 팀장으로 행세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늘 어딘가 모를 불안감과 피로가 서려 있었다. 간구는 그가 아내 수진과 통화할 때마다 고분고분한 태도로 일관하며 돈 문제로 추궁당하는 듯한 모습을 여러 번 포착했다. 간구는 민호의 회사 내부에도 정보원을 심었다. 민호가 팀장으로 승진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소문은 사실이었다. 장인인 김 회장이 회사의 고위 임원에게 거액의 로비를 한 덕분이었다. 실력보다는 배경으로 얻은 자리였기에 민호는 항상 위태로웠다. 그는 장인과 아내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었다. 간구는 민호가 최근에 진행한 프로젝트에서 납품 단가를 조작하고 안전 규정을 무시하여 공사 기간을 단축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이는 회사의 명성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명백한 업무상 배임 행위였다. 만약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다면 그는 해고는 물론이고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할 터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박민호와 김수진 부부의 삶은 진실이라는 바늘로 살짝 찌르기만 해도 터져버릴 거대한 거짓의 풍선과도 같았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밤, 간구는 수집한 모든 자료를 들고 국밥집을 다시 찾았다. 박진우 씨와 최민식은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구는 말없이 두툼한 서류철과 USB 메모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는 노트북을 켜고 자료들을 하나씩 화면에 띄우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김수진 씨는 심각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친정아버지는 수년간 탈세와 비자금 조성을 해왔고요. 여기 증거가 되는 회계장부 사본과 관련자들의 진술 녹취 파일입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 그리고 비밀리에 녹음된 음성 파일의 파형이 나타났다. 박민호 씨는 장인의 힘으로 부정하게 승진했으며 현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비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건 관련 프로젝트 서류와 내부 고발자의 증언입니다. 강우의 설명은 냉정하고 체계적이었다. 감정은 철저히 배제된 오직 팩트의 나열이었다. 하지만 그가 뱉어내는 한마디 한마디는 진우 씨의 가슴에 폭탄처럼 터졌다. 모든 보고가 끝났을 때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식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욕설을 내뱉었다. 세상에 이런 날강도 같은 놈들이 있나. 겉으로는 그렇게 번지르르하게 꾸미고 살면서 뒤로는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하고 다녔구만. 하지만 진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텅 빈 눈으로 화면에 떠있는 아들의 비리 증거 자료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단지 불효자일 뿐만 아니라 범죄자이며 속물이었다는 사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한때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다. 낯선 괴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마지막 남은 미련을 떠나보내는 의식과도 같았다. 그는 조용히 눈물을 닦고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해진 목소리로 간구에게 물었다. 이제 우리가 뭘 하면 되겠나? 그 질문에 복수를 향한 그의 결심이 바위처럼 굳어졌음이 드러났다. 더 이상 망설임이나 동정은 없었다. 강구는 그런 진우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준비해온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두 갈래로 동시에 진행할 겁니다. 하나는 김 회장의 세무 비리를 국세청에 제보하는 것. 다른 하나는 박민호 씨의 비리를 회사 감사팀에 투소하는 겁니다. 그들의 돈줄과 직장을 동시에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저 빚더미에 앉은 김수진 씨는 버틸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의 성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증거 자료들이 마치 잘 벼려진 칼처럼 차가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복수를 위한 모든 무기는 준비되었다. 이제 방가쇠를 당길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복수의 서막은 조용히 올랐다. 최강우는 폭풍 전의 고요함 속에서 침착하게 움직였다. 그는 밤새워 준비한 2개의 서류 봉투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내용물을 점검했다. 첫 번째 봉투는 국세청의 탈세 제보센터로 보내질 것이었다. 그 안에는 김 회장의 건설회사가 저지른 수년간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에 대한 명백한 증거인 비밀 장부 사본, 관련자들의 진술 녹취록, 그리고 자금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도표가 들어있었다. 누가 보아도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두 번째 봉투는 박민호가 다니는 대기업의 내부 감사팀 앞으로 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민호가 장인의 청탁으로 부정하게 승진했다는 정황 증거와 함께 최근 프로젝트에서 저지른 업무상 배임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조작된 납품 서류와 안전규정 위반을 눈감아준 내부 이메일가 담겨 있었다. 간구는 이 모든 서류를 발신인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 우편을 이용해 발송했다. 2개의 어뢰가 발사되었다. 목표는 박민호와 김수진 부부의 안락한 삶을 지탱하는 2개의 기둥. 즉, 장인의 돈과 남편의 직장이었다. 이제 그들이 할 일은
조용히 앉아 어뢰가 목표물에 명중하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일주일 후 첫 번째 폭발이 일어났다. 김 회장은 호화로운 사무실의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아침 신문을 읽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에 있는 듯 보였다. 그때 비서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 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국세청에서 특별 세무조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뭐라고? 김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순간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내밀며 회사의 모든 회계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하기 시작했다. 김 회장의 오만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이럴 리가 없어. 대체 누가? 조사관의 서늘한 눈빛은 그가 평범한 정기 세무조사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회사의 모든 비밀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정확하게 비자금 장부가 숨겨진 이중금고와 비밀 계좌 내역부터 확보해 나갔다. 김 회장은 등골을 타고 흐르는 차가운 식은땀을 느꼈다. 이것은 내부자, 혹은 자신에게 깊은 원한을 품은 자의 소행이 틀림없었다. 회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모든 거래 은행의 계좌가 동결되었다. 그의 돈줄이 하루아침에 막혀버린 것이다. 분노에 찬 김 회장은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오 요즘 누구 원수 진 사람 없어. 대체 어떤 놈이 우리 회사에 칼을 꽂은 거야. 아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시끄러워. 당분간 돈 한 푼 나갈 줄 알아. 네가 쓰는 카드도 전부 정지시켰으니 죽은 듯이 집에 처박혀 있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다.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던 수진은 정지된 카드를 들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삶을 지탱해주던 가장 튼튼한 동아줄이 끊어진 순간이었다. 같은 날 오후 두 번째 폭발이 박민호를 덮쳤다. 박민호는 팀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막 마친 참이었다. 유능하고 자신감 넘치는 팀장의 모습을 연기하며 박수를 받던 순간 그의 컴퓨터 화면에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내부 감사팀이었다. 긴급 면담 요청. 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감사팀 사무실의 분위기는 싸늘했다. 면담실에 들어서자 감사팀장과 변호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테이블 위에는 그가 결제했던 프로젝트 서류 사본들이 놓여 있었다. 박민호 팀장, 이 서류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감사팀장은 납품 단가가 조작된 부분을 붉은 펜으로 표시하며 날카롭게 질문했다. 민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단순한 행정착오였다고, 실무자의 실수였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감사팀은 그의 변명을 비웃듯 결정적인 증거를 내밀었다. 그가 하청업체 사장과 주고받은 이메일이었다. 상부의 지시이니 단가 문제는 이대로 진행하고 차액은 나중에 정산합시다. 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모든 것이 끝이었다. 회사는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박민호 팀장은 오늘부로 모든 직무에서 배제되며 대기 발령 조치합니다. 최종 징계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사 출입을 금합니다. 그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가 사물을 정리할 시간조차 받지 못했다. 보안 직원의 감시에 개인 소지품만 챙겨서 건물을 나와야 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동료 직원들이 던지는 경멸과 동정,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이 그의 등에 비수처럼 꽂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의 성공을 상징했던 그 빛나는 유리 건물이 이제는 그를 내쫓는 거대한 감옥처럼 보였다. 그날 밤 부부의 고급 아파트에는 지옥이 펼쳐졌다. 민호는 망연자실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 소파에는 수진이 패닉에 빠진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고 카드를 끊어버렸다며 울부짖고 있었다. 카드 정지가 다 뭐야?
아빠가 갑자기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 민호는 텅 빈 눈으로 그런 아내를 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 회사에서 잘렸어. 대기 발령이래. 뭐 수진의 울음이 뚝 그쳤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회사에서 제일 잘 나갔잖아. 순간 수진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섬광처럼 스쳤다. 설마 당신 아버지 그 영감탱이가 무슨 짓 한 거 아니야. 우리한테 앙심 품고. 그 말에 민호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 길바닥에 앉은 우리 아버지가 뭘 할 수 있는데. 이건 당신네 집안 때문이야. 당신 아버지가 하는 더러운 사업.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긴 거 아니냐고. 당신이랑 당신 가족이 내 인생을 망쳤어. 뭐라고? 당신 지금 누구 덕에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우리 아빠 아니었으면 넌 아직도 평사원 나부랭이야. 은혜도 모르는 인간. 그들의 다툼은 추악했다. 서로에게 온갖 비난과 책임을 떠넘겼다. 그들의 결혼 생활이 사랑이 아닌 돈과 조건으로 맺어진 허약한 계약 관계였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생하며 유지해왔던 공생관계가 돈줄과 직장이라는 두 기둥이 흔들리자마자 무섭게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한 것이다. 같은 시각, 허름한 국밥집에서는 박진우 씨와 최민식, 그리고 최강우가 조용히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간구가 국밥을 한 숟갈 뜨며 무심한 듯 말했다. 오늘부로 김 회장의 회사에 특별 세무조사가 착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박민호 씨는 회사에서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진우 씨는 말없이 깍두기를 씹었다. 민식이 조용히 그의 술잔에 소주를 채워주었다. 아무도 환호하거나 기뻐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복수의 첫 단계가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확인했을 뿐이다. 진우 씨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았다. 화려한 불빛 아래 누군가의 견고했던 성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재정적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박민호와 김수진 부부의 집에는 연일 싸늘한 전운이 감돌았다.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상처를 주는 말을 쏟아냈지만 이것이 단지 불행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문제가 별개의 사건이라고 생각했다. 회사의 갑작스러운 세무조사와 남편의 내부 감사, 그저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어떻게든 수습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최강우와 박진우 씨가 준비한 두 번째 공격은 그들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최강우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었다. 그는 지난 한 달간 수집한 모든 자료를 엮어 한 편의 고발, 다큐멘터리 대본을 썼다. 이야기는 한평생을 공장에서 바친 늙은 아버지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클로즈업하며 시작되었다.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아버지의 삶이 담담한 내레이션과 함께 펼쳐졌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흘렸던 땀과 눈물, 조상의 땅을 팔아 아들의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자신은 어둡고 축축한 반지하로 들어간 이야기. 시청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애틋한 배경음악 위로 박진우 씨의 낡은 사진들이 한 장 한 장 지나갔다. 분위기는 갑자기 반전되었다. 화면은 화려한 5성급 호텔의 파티 장면으로 바뀌었다. 값비싼 샴페인과 사내 진미, 그리고 명품으로 치장한 아들, 내외와 사돈 식구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화면 중앙에 자막이 박혔다. 아버지가 수술비 700만 원을 애원하던 바로 그 주말이었습니다. 충격적인 데뷔에 이어 최강우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차례로 공개했다. 박진우 씨의 병원 진단서, 그를 가족에게서 법적으로 내쫓기 위해 서명을 강요했던 상속 포기 합의서 전문,
그리고 며느리 김수진이 SNS에 올렸던 효도는 셀프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파티 사진들이었다. 이 모든 자료는 정의구현TV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것으로 유명한 한 유튜버에게 익명으로 제보되었다. 자극적인 소재에 목말라 있던 유튜버는 이 이야기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제보받은 자료에 더욱 선정적인 편집과 분노에 찬 내레이션을 덧붙여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의 제목은 간단하고도 강력했다. 수술비 달라던 아버지 내쫓고, 장모님 칠순 잔치에 수천만 원 쓴 아들 부부의 정체. 영상은 금요일 저녁 황금 시간대에 업로드되었다. 그리고 인터넷 세상은 말 그대로 폭발했다. 영상의 조회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았다. 몇 시간 만에 수십만 뷰를 돌파하더니 다음 날 아침에는 100만 뷰를 훌쩍 넘어섰다. 댓글창은 박민호와 김수진 부부를 향한 대중의 분노로 들끓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다. 저런 놈들은 신상 공개해서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한다. 자기 아버지가 피땀 흘려 판 땅으로 산 아파트에서 저런 파티를 할 생각을 하다니 소름이 돋는다. 효도는 셀프가 아니라 불효는 셀프겠지. 천벌받을 것들. 분노는 온라인 커뮤니티로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네티즌 수사대는 즉시 그들의 신상털기에 착수했다. 그들이 사는 아파트, 박민호가 다니던 회사, 김수진의 SNS 계정, 심지어 그녀가 자주 가던 백화점과 레스토랑 이름까지 모든 것이 순식간에 공개되었다. 주요 언론사의 온라인 뉴스 채널들도 이 국민적 공분을 놓치지 않고 앞다투어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토요일 오후, 김수진은 친구에게서 온 다급한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수진아, 너희들 얘기야. 이거 빨리 봐봐. 메시지에는 유튜브 영상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다. 수진은 별 생각 없이 링크를 클릭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영상에 비명을 질렀다. 화면 속에는 자신의 SNS에 올렸던 파티 사진들과 함께 자신과 남편을 악마로 묘사하는 끔찍한 내레이션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마침 거실로 나온 민호도 그 영상을 보게 되었다. 부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가장 은밀하고 추악한 비밀이 온 세상에 까발려진 것이다.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었다. 그들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다. 비난과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저주의 전화가 빗발쳤다. 김수진이 속해 있던 강남 엄마들 단체 채팅방에서는 그녀가 강제 퇴장당했고, 그녀의 친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다. 박민호의 회사 동료들은 그에게 경멸적인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의 징계는 당연한 결과였다며 인간이 되라는 조롱 섞인 충고까지 덧붙였다.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화려했던 그들의 인맥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들이 자랑했던 사회적 지위와 명성은 하룻밤 사이에 혐오와 경멸의 상징이 되었다. 그들은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는 몇몇 기자들과 유튜버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들의 현관문과 자동차에 붉은 페인트로 불효자, 페류나라고 낙서를 해놓기까지 했다. 그들이 살던 고급 아파트는 이제 감옥이 되었다. 밤이 되자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다. 쉴 새 없이 울리는 휴대폰 알림 소리가 마치 저주의 주문처럼 집 안을 맴돌았다. 당신 아버지가 한 짓이야. 수진이 넋 나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민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이제 부인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길바닥에 나앉았던 아버지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복수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휘두르는 칼은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중의 분노라는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거대한 칼날이었다. 그들은 재정적으로 무너졌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완벽하게 사망 선고를 받았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모든 것이 그들이 버렸던 한 늙은 아버지의 손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인터넷의 폭풍은 그칠 줄 몰랐다. 박민호와 김수진 부부는 세상과 단절된 채 그들이 자랑하던 넓고 화려한 아파트에 갇혔다. 하지만 그 공간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서로의 존재 자체가 비난과 원망의 대상이 되는 소리 없는 전쟁터였다. 그들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다. 혐오와 경멸이 담긴 시선만이 오갈 뿐이었다. 외부로부터의 압박이 계속되자 그들의 거짓된 관계는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김수진이 맹신하던 그녀의 가족이었다. 아버지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것이라 믿었던 수진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울며 애원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아빠가 너무 화나셨어. 엄마가 아빠 좀 설득해줘. 나 이대로는 못 살아.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위로가 아닌 얼음처럼 차가운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어머니가 바꿔준 모양이었다. 네가 감히 아직도 우리에게 연락을 해. 김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세무조사로 회사는 부도 직전이었고 평생 쌓아온 명성은 페류나의 장인이라는 오명으로 땅에 떨어졌다. 그는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딸과 사위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네 그 시덥잖은 남자랑 결혼할 때부터 내가 반대했잖나. 근본도 없는 집안 놈을 사위로 들인 내 잘못이다. 내 아비라는 작자가 우리 집안에 똥물을 끼얹었어. 네가 그 놈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해서 이 사달이 난 거야.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님은 아무 힘도 없는 노인이라고요. 시끄러워. 더 이상 너는 내 딸이 아니다. 우리 가문의 수치야. 다시는 이 집에 전화하지도 찾아오지도 마라. 우리는 너 같은 딸 둔 적 없어. 다각. 전화는 무정하게 끊겼다. 수진은 한동안 멍하니 휴대폰을 귀에 댄 채 굳어 있었다. 그녀가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그녀가 자신의 아버지를 버리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그녀의 가족이 그녀를 버렸다. 위기의 순간이 닥치자 그녀는 가차없이 잘려나간 꼬리일 뿐이었다. 그녀의 발밑이 꺼지는 듯한 절망감이 온몸을 덮쳤다. 같은 시간 박민호에게도 마지막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회사에서 보낸 등기우편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자 해고 통지서라는 차가운 글자가 그의 눈을 찔렀다.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회사 명예 실추였다. 그가 아버지의 등을 밟고 올라서려 했던 성공의 사다리는 이제 그의 목을 조르는 교수대가 되어 돌아왔다. 그는 텅 빈 눈으로 해고 통지서를 내려다보았다. 직장, 명예, 사회적 지위, 그가 아버지의 눈물을 외면하며 얻고자 했던 모든 것이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한 장의 종이와 함께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때 방에서 넋나간 표정으로 수진이 걸어 나왔다. 그녀는 방금 전 아버지와의 통화로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해고 통지서를 들고 있는 민호를 보자 남은 이성을 모두 잃고 광기 어린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꼴 좋다 이 무능한 인간.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당신의 그 거지 같은 아버지가 우리 모두를 망쳤어. 그 순간 민호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몇 년간 아내의 등살에 눌려 지내며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화산처럼 폭발했다. 그의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분노가 마침내 아내를 향했다. 내 아버지,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지금 내 아버지라고 했어. 그 아버지를 버리라고 나를 등 떠민 게 누군데 수술비 700만 원이 없다고 전화 끊어버린 게 누구였는데 변호사 끌고 가서 그 각서에 도장 찍게 만든 게 바로 너잖아. 뭐 내가 시킨다고 그런 짓을 한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당신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었으면 날 말렸어야지. 말려 내가 당신을 말릴 수 있었을 것 같아. 매일같이 돈 당신네 집안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나를 들들 볶은 게 누구였는데 당신의 그 허영심과 이기심이 날 괴물로 만들었어.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들의 싸움은 더 이상 부부싸움이 아니었다. 서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파멸을 향한 발악이었다. 난 당신 사랑한 적 없어. 당신의 그럴듯한 학벌과 직장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런데 이제 그것도 다 없어졌네. 넌 이제 나한테 아무 쓸모도 없는 껍데기일 뿐이야. 그래, 잘 됐네. 나도 지긋지긋했어. 당신네 집안의 개 노릇하는 거 이제 다 끝내자.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민호는 수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현관으로 내몰았다. 수진은 발악하며 그의 뺨을 때리고 할퀴었다. 한때 세간의 부러움을 샀던 그들의 관계는 서로를 향한 증오와 폭력으로 얼룩진 채 처참하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결국 수진은 명품 가방 몇 개만을 챙겨든 채 저주를 퍼부으며 집을 뛰쳐나갔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혔다. 집 안에는 정막만이 남았다. 며칠 후 법원에서 보낸 사람들이 집을 찾아왔다. 김수진이 남긴 막대한 카드빚과 연체된 아파트 관리비 때문이었다. 빨간색 차 앞 딱지가 집안의 모든 가구와 가전제품에 붙기 시작했다. 그들이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 그들의 부와 성공을 상징했던 모든 것들이 헐값에 팔려나갈 운명에 처했다. 민호는 텅 비어가는 아파트 거실 한가운데에 주저앉았다. 고급 소파도, 대형 TV도, 아내가 아끼던 장식품도 모두 사라졌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직장도, 명예도, 아내도, 가족도, 그리고 아버지도. 그는 한때 아버지가 살던 어둡고 축축한 반지하 방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그곳에서 느꼈을 절망과 고독을 그는 이제야 비로소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복수는 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정확히 아버지가 서 있던 그 지독한 절망의 구렁텅이로 그를 밀어넣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버렸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사라진 텅 빈 아파트에서 박민호는 유령처럼 며칠을 보냈다. 굶주림과 절망이 그의 몸과 마음을 좀먹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그가 버렸던 아버지처럼 그 역시 세상에 홀로 남겨진 거지가 되었다. 깊은 절망의 끝에서 그는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했다. 자신이 파멸시킨 아버지, 그리고 자신을 파멸시킨 아버지. 그는 아버지를 만나야만 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원망을 쏟아내기 위해서인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저 이 모든 일의 시작이자 끝인 아버지를 만나 이 지옥을 끝내고 싶었다. 그는 아버지의 옛 친구 최민식이라는 이름을 기억해냈다. 그는 낡은 수첩을 뒤져 오래전 아버지가 적어두었던 친구의 희미한 연락처를 찾아냈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그는 무작정 아버지가 일했던 공장 근처 동네를 찾아갔다. 몇 시간 동안 수소문한 끝에 한 상인에게서 최민식이 근처 시장에서 작은 국밥집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다. 낡고 허름한 최씨 국밥 간판을 발견했을 때 민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게의 미닫이 문을 열었다. 저녁 시간이 지난 가게 안은 한산했다. 가게 안쪽 테이블에 두 남자가 조용히 마주 앉아 있었다. 한 명은 가게 주인인 최민식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의 아버지
박진우였다. 아버지는 그가 기억하던 모습과 달랐다. 죽어가던 병약한 노인이 아니었다. 살은 빠졌지만 눈빛은 형형했고 허리는 꼿꼿했다. 깨끗하게 빤 셔츠를 입고 조용히 신문을 읽고 있는 모습은 비록 남루했지만 초라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위험마저 느껴졌다. 그 평온한 모습이 민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최민식이 먼저 민호를 발견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 경멸과 분노가 스쳤다. 내가 여긴 어쩐 일이야. 이 후레자식아, 당장 꺼지지 못해. 최민식이 그에게 달려들려던 순간 박진우 씨가 조용히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민식아, 괜찮다. 그냥 둬. 진우 씨는 신문을 접어 테이블 위에 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기쁨도, 분노도, 슬픔도 아닌 모든 것이 비워진 듯한 텅 빈 눈빛이었다. 그 차가운 시선 앞에 민호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에 이마를 찧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 잃고 나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그는 필사적으로 빌었다. 그가 겪었던 고통, 그의 후회를 쏟아내면 아버지가 단 한 번이라도 동정의 눈빛을 보내주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진우 씨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옥좌에 앉은 왕처럼 무릎 꿇은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진우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메마른 사막의 바람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일리오나라,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꼈다. 네가 무너진 것이 불운 때문이라고 생각하나? 느닷없는 질문에 민호는 당황했다. 내 아내가 떠나고 네 직장이 사라지고 네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것이 그저 운이 나빠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느냔 말이다. 진우 씨는 텅 빈 술잔을 들어 민호 앞에 놓인 잔에 부딪혔다. 쨍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다. 그 모든 것은 내가 한 일이다. 민호는 숨을 멈췄다. 그의 울음소리도 멎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국세청에 네 장인의 비리를 제보한 것도 나고 네 회사에 너의 비리를 알린 것도 나다. 너희 부부를 파렴치한으로 만든 인터넷 영상, 그 또한 내가 시작한 것이다.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망치가 되어 민호의 머리를 내리쳤다. 불운, 사고, 실수, 그가 자신의 파멸을 설명하기 위해 애써 붙잡고 있던 모든 단어들이 산산조각 났다. 그의 불행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획된 복수였고 아버지가 직접 내린 심판이었다. 왜 그러셨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다. 왜 그랬냐고 진우 씨가 처음으로 희미한 웃음을 지었다. 그것은 비웃음에 가까웠다. 네가 나에게 했던 짓을 나는 똑같이 너에게 돌려주었을 뿐이다. 너는 나에게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희망을 빼앗아 갔다. 그래서 나는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빼앗았다. 너는 나를 법적으로 가족에게서 도려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켰다. 너는 나를 길거리의 거지로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모든 것을 잃은 빈털터리로 만들었다. 아주 공평하지 않나. 진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 꿇은 아들 앞에 섰다. 내가 너에게 묻고 싶구나. 아들아, 네가 변호사를 데려와 그 서류에 내 도장을 받아내던 날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했느냐? 네가 장모의 칠순 잔치에서 웃고 있을 때 병든 아비의 얼굴이 단 한 번이라도 떠오르기는 했느냐?
그깟 돈과 명예가 너를 낳고 기른 아비보다 더 소중했더냐. 아버지의 차가운 질문들은 비수가 되어 민호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그의 죄였고 그의 선택이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그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헬쑥해진 김수진이 들어섰다. 그녀는 민호를 찾아 여기까지 온 모양이었다. 그녀는 박진우 씨를 보자마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에게 달려들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원하시는 게 돈이라면. 진우 씨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최민식을 향해 고갯짓을 했다. 민식아, 저 여자는 내보내라. 그리고 수진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내 볼 일은 너와는 끝났다. 최민식에게 거칠게 끌려나가며 수진은 악을 썼다. 하지만 그녀의 비명은 더 이상 아무에게도 가닿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이 비극의 무대에서 퇴장당한 무의미한 존재일 뿐이었다. 가게 안에는 다시 아버지와 아들, 단 둘만이 남았다. 민호는 이제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죄의 무게를, 그리고 아버지의 분노의 깊이를 비로소 온몸으로 깨달았다. 그는 그저 엎드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진우 씨는 그런 아들을 오랫동안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깊은 곳에서 아주 희미한 슬픔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상처 역시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들을 심판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베는 일과 같았다. 허름한 국밥집 안, 길고 긴 침묵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노인 건널 수 없는 강처럼 흘렀다. 박민호의 통곡 소리가 잦아들자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박진우 씨는 더 이상 아들을 신문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아들의 잔해를 오랫동안 내려다보았다. 복수는 끝났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쾌감 대신 깊고 공허한 슬픔이 재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최민식의 부축을 받아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듯 아들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다. 가져라.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이제 내게 줄 것도 받을 것도 없다. 네가 내게 용서를 구하지만 용서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스스로에게, 네가 저버렸던 시간에게 평생에 걸쳐 구해야 하는 것이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애원 대신 희미하지만 길을 잃은 자의 질문이 담겨 있었다.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진우 씨는 아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네가 나를 밀어넣었던 그 맨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라. 정직한 땀을 흘리고 밥 한 숟갈의 무게를 배우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고민해라. 네 손으로 네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라.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러다 보면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네가 내 앞에 떳떳한 아들로 설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지. 하지만 오늘은 아니다. 그것은 거절이었지만 아주 희미한 여지를 남겨둔 마지막 선고였다. 영원히 닫힌 문이 아니라 스스로 열쇠를 찾아야만 하는 굳게 잠긴 문이었다. 진우 씨는 고개를 돌려 더 이상 아들을 보지 않았다. 그것이 떠나라는 마지막 신호였다. 민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소리 없이 절을 올리고 조용히 가게를 나섰다. 가게를 나선 민호의 눈앞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펼쳐졌다. 얼마 전까지 그가 지배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세상이었다. 이제 그는 그 세상에
가장 낮은 곳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는 주머니에 남은 몇 푼 안 되는 돈을 만지작거렸다. 내일 당장 인력 시장에라도 나가. 아버지의 말처럼 땀의 무게를 배워야 할 터였다. 그의 미래는 불확실했고 고통스러울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것을 잃었던 그 텅 빈 아파트에서 느꼈던 절망감과는 다른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그것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게 된 차에 처절하고도 명료한 시작점이었다. 한편 가게에서 쫓겨난 김수진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친정집의 대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육중한 철문은 열리지 않았다. 인터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어머니의 냉정한 목소리였다. 회장님께서 널 절대 들이지 말라고 하셨다. 다신 찾아오지 마라. 그녀는 대문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지만 그녀를 위해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가 그토록 맹신했던 가족이라는 성은 그녀에게 가장 견고한 감옥이 되어 돌아왔다. 그녀의 미래는 민호의 것보다도 더 어둡고 불확실했다. 반성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그녀는 자신이 만든 파멸의 잔해 속에서 영원히 떠돌게 될 것이었다. 아들이 떠나간 국밥집 안. 최민식은 말없이 친구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잘했다. 진우야, 독한 놈. 그래도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야. 진우 씨는 대답 대신 쓴웃음을 지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가슴에 난 상처는 여전히 쓰라렸다. 아들을 파멸시키는 과정은 결국 자신의 일부를 도려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렀다. 박진우 씨의 삶은 평온을 되찾았다. 그는 더 이상 반지하의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민식의 국밥집에서 함께 살며 가게의 소일거리를 도왔다. 아침 일찍 일어나 육수를 내고 저녁이면 가게를 찾는 단골 손님들과 막걸리 잔을 기울였다. 땀 흘려 일하고 좋은 친구와 함께 웃고 따뜻한 밥을 먹는 일상의 소중함을 그는 매일같이 느꼈다. 최민식과 그의 아들 최강우는 그에게 피를 나누지 않은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진우 씨는 아내의 묘를 찾았다. 그는 잡초를 뽑고 무덤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놓았다. 여보, 나왔어. 그는 한참 동안 아내의 묘비에 새겨진 이름을 쓸어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민호. 그 아이는 지금 아마 어디선가 고생하고 있겠지. 내가 너무 모질게 했나 싶다가도 이게 그 아이를 위한 최선이었다고 믿고 있어. 내가 그 아이에 대한 희망을 다 버린 것은 아니오. 언젠가 아주 먼 훗날에는 당신 앞에 떳떳한 아들을 데려올 수 있는 날이 오겠지. 그때까지 당신이 하늘에서 그 아이를 좀 지켜봐 주구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아직 다 지우지 못한 아버지의 정이 묻어 있었다. 그는 복수를 통해 정의를 실현했지만 아들을 향한 연을 완전히 끊어내지는 못했다. 그날 저녁 국밥집 마당에 작은 평상에 마주 앉아 진우 씨와 민식은 조용히 장기를 두었다. 장군요. 멍군요 하며 장기알이 오가는 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졌다. 뜨끈한 국밥 냄새와 구수한 사람 냄새가 어우러진 저녁이었다. 진우 씨는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마음의 평화였다. 폭풍은 지나갔고 그의 삶에는 비로소 고요한 저녁이 찾아온 것이다.